오뚜기 같은 나라. 위기가 와도 금방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이 오뚜기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죠.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서느냐. 이게 오뚜기의 비밀은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무게의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면 끝이죠. 끝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거꾸로 쓸 겁니다. 예. 그죠? 그러면 한 나라로 치면 이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아래는 어딜까요? 이 국민들에게 무게의 중심이 있을 때 여기에 나라로 치면 무게란 게 뭘까요? 힘. 예, 맞습니다. 그 힘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이 아래에 있을 때, 방금 국민 중에서도 서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정확한 답입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국민, 서민. 예, 바로 노원구와 같은 지방정부, 또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의 무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게의 중심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지방정부, 또 국민에게 무게의 중심, 권력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게의 중심이 권력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김성환 청장님이 이 지방에서 예산을 쓰면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했고,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하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계적으로 이 행복 연구로 유명한 저명한 스위스 교수님이 있습니다. 브루노 프라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분 형도 만났고 이분 제자도 만났는데 이분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피니스,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분은 지금 원로이십니다. 이 스위스에서도 유명하지만 독일에서도 이 영향력 4위인 경제학자입니다. 그 프라이 브루노 교수님이 국민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즉, 지방 분권이 된 나라일수록 또 국민이 직접 생활 문제를 결정하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경제학자니까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민주주의를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게 직접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 즉 연방제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하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래도 뭐 아주 작은 나라 빼고 그래도 인구가 한 500만 이상 되는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죠. 스위스가 국민 소득이 한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되죠. 근데 거긴 자원이 없어요. 우리처럼 자원이 없어요. 뭐 산악지방이니까 자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또 돈만 벌면 이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래서 이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비결이 무게의 중심, 권력의 중심을 아래에 내려보내는 데 있다. 왜 그런가 하는 얘기들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 이후에 이 촛불 집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이 이게 나라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라냐.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가 없어요.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국가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병력의 의무도 치르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국가가 못한다. 그 이제 이 세월호 사태 이걸 보면 왜 이 세월호 사태에 그 많은 젊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느냐? 여기에 뭐 해양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구조하는 데 열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열중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해버렸다. 그 짧은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진도의 어민들이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저걸 들었어요. 진도 어민들끼리 통화를 해요. 무슨 통화를 해요? 아, 이 배에 수백 명이 탔다는데 왜 사람이 안 보이냐 이게. 사람이 나와야 구조를 할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무슨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자에 가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아, 거기 타고 있는 선장한테 빨리 승객을 탈출시켜라. 우리가 구조하겠다. 이 말을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은 안 하고 보고하고도 보고 기다리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고 또 선장을 탈출시키는데 도와줬죠. 그런데 선장은 모든 승객이 다 탈출할 때까지 배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탈출을 방조했다, 도와줬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이 비행기가 허드슨강, 뉴욕 옆에 허드슨강에 불시착했을 때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다 구조했던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이제 뉴욕 소방청, 방재청 뭐 이런 그 지방기관들이 다 구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래 했더라면 아마 세월호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 희생의 본질은 국가 시스템이 잘못된 데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사태의 세월호 참극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의 재앙이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국가를 고친다. 국가를 시스템을 바꾼다. 이건 말만 하고 바꾸지 않길래 또 한 번 더 썼습니다. 한 두 달쯤 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돌 때 국가가 뭐 했냐 이게. 메르스 사태. 허둥지둥 우왕좌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지방이 나서서 우리라도 주민들에게 어디에 전염병 환자가 있는지 알리겠다 하니까 권한도 없으면서 나서지 마라.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많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 또 어떤 데는 부동산이 너무 침체돼 가지고 뭐 안 되잖아요. 항상 늑장 대책, 값이 다 오른 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개입하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중앙정부에서 법률이나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는 서울에도 맞아야 되지만 저 봉화와 같이 사람들이 떠나는 곳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빈집이 남아서 걱정이고, 서울은 집이 모자라서 걱정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똑같은 정책을 펴야 됩니다. 왜? 법률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도 안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왜? 국가가 뭐 무능해서 그런, 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육 문제. 뭐 이번 대통령도 교육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나섰는데, 역시 처방으로 내놓은 게 무슨 중앙의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누가 두 사람이 내세운 거 다 실패할 겁니다. 왜? 교육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다원적인 겁니다.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육 수요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또 지역 실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 교육부가 없어요.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없어요. 교육 문제는 연방정부, 중앙정부에는 법률, 교육법조차도 만들 수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럼 그 교육법은 어디서 만드냐? 지방에서 다양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일자리 문제. 저것도 지금 대통령께서 80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대부분이 어딘지 압니까? 대부분 지방이에요, 지방. 중앙에는 일자리 만들 게 별로 없어요. 경제 문제. 뭐 어느 정부 경제 살리겠다 안 한 정부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민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또 행복하면 애를 많이 낳겠죠.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애를 안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 장려를 했는데 10년 동안 100조를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100조를 퍼붓고도 실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다. 이건 뭐 우리가 이번에 국정 논란 사건을 보면서, 근데 여기 내가 조금 업데이트를 게을리했네요. 지금 원래 52위입니다. 52위. 더 내려갔어요. 근데 이때 자료는 이 최순실 사건 이전입니다.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52위인데 더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등이 심각한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갈등이 많을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왜? 참 희귀하게도 우리나라 다종교 국가죠. 불교도, 기독교도, 또 가톨릭, 뭐 또 천도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종교 간의 갈등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 종교 갈등 때문에 심각한 국민 간의 알력이 있죠. 그 다음에 민족 간의 갈등 없잖아요. 뭐 지방끼리 갈등이 조금 있지만 그건 뭐 원래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이 심각해진 거는
이 박정희 시대 때부터죠. 박정희 정부 때부터죠. 그 이제 정치에 이용하면서부터 정치란 말이 나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세계 2위다. 세계 2위다. OECD 국가 중에. 그럼 1위는 어디냐? 요즘도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됐던 헌법 개정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제를 대통령제를 강화시켰던 터키. 터키는 민족과 민족 문제, 또 이 종교 문제,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심하다. 이 갈등이 심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갈등이 심한 이유는 정치 때문에 그렇다. 정치 때문에. 정치가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정치의 사명이 뭡니까?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는 게 정치죠. 근데 어떻게 된 판에 우리나라 정치는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크게 만들고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는, 정치가 정치 아닌 것을 하고 있다. 그럼 그 근본 원인은 어디냐? 이것도 보면 결국은 그 바탕에 이긴 자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권력의 독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게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야당은 뭘 합니까? 대통령 발목 잡기에 들어가죠. 어떻게 하든지 작동을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여당은 뭐 합니까? 집권당은 뭐 합니까? 야당이 다시 못 일어서도록 짓밟았죠. 그 짓밟고 짓밟히는 발목 잡기 정치, 대결 정치전, 대결 정치라고 부릅니다만은 그걸 우리는 해방의회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난번 4.13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이제는 협력해서 정치해라. 그래서 협치를 내세웠던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그 숙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게 나라이냐 하는 것의 본질을 펴보니까 이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도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한쪽에서 견제가 들어오니까 부패할 수가 없어요. 이번 최순실 사건도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지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갈등이 심하면 경제가 곤두박질을 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이 연간 82조 내지 246조가 든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갈등이 없다면 1년에 20%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고 경제가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의 수준을 OECD의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내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1년에 4% 내지 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권력의 집중에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행복. 그래서 이게 2000년부터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들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게 2017년 겁니다. 계속 이 나라들을, 북구라파의 작은 나라들, 이 나라들이 1, 2,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래 56입니다. 작년에 58위였는데 뭐 2등 오르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행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보면
대체로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다. 예, 그 어두운 얘기 했는데 이제 밝은 얘기도 좀 합시다. 그럼 우리한테 희망은 없는가? 지방자치를 우리가 실시하고 난 뒤에 이제 부활했죠. 1991년에 지방의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2004년 후에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해서 이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 후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지방이 나서니까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요즘 천지개벽이었죠? 네, 화장실. 처음에 이 개선된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는, 이게 화장실 맞나? 하고 다시 나오는. 근데 이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서 시도를 했어요. 근데 가장 성공한 데가 어디냐면 수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조사를 해요. 수원에 가서 그때 당시에 시장도 만나고 왜 화장실 개선을 시작했습니까? 이런 물었더니 이분이 수원에 이제 그 월드컵 이제 그 유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큰 잔치죠. 잔치인데 이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는 청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수원역에 딱 가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화장실을 나오면서 이거 화장실을 청소 수준이 아니라 확 바꿔야 되겠다. 이왕 바꾸는 김에 용변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어로 화장실은 뭐라 그럽니까? 예? 레스트룸이라 점잖게는 레스트룸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레스트룸으로 만들겠다.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개념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대학 앞에 반딧불 화장실, 그거를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막 언론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비난을 했죠. 아파트 공사비보다 더 돈을 많이 쓰는 호합한 화장실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말씀이 교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공사는 그 가스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기반공사가 다 돼 있는데 이 공중 화장실 여는 그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건물 짓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 기반공사한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공무원을 만났더니 이게 어디를 가나 화장실 문부터 열어보는. 그래서 이 정도 공무원들이 지방에 있으면 정말 나라의 장래가 밝다. 이래서 당신 같은 공무원이 희망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원시에서 화장실을 개선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너도 나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화장실 구경을 많이 와가지고 수원시에서는 셔틀버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역 앞에 대기를 시켜놓고 화장실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브라질, 스페인, 또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 화장실 좋다는데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보러 온 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화장실은 우리나라 화장실보다 더 더러웠잖아요. 저는 그거 가봤는데 정말 화장실 못 가겠더라고요. 문이 아예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만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2008년 북경올림픽 그 직전에 가봤더니 북경에 가봤더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2층 화장실, 3층 화장실, 5층 화장실까지 있어요. 이 중국에서 이 CCTV, 제일 큰 TV가 CCTV잖아요. 그 다음에 신화통신, 뭐 인민일보 이런 데서 한국의 화장실을 취재해 간 거예요.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그래서 인민일보에다가 한국의 화장실은 청결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 문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의 화장실, 그리고 한국에는 이 화장실 문화, 변 문화가 발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뺏겼다는 흔적을 지금도 북경에 있는 올림픽 들어가 보면 흔적이 남아 있어요. 뭐였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이 건물에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관리 책임자, 정부 이렇게 써놨는 거 표찰 그것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 이건 중앙정부가 아무리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뭐 화장실 깨끗하게 해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외국 책자에는 어떻게 났느냐? 한국 안내 책자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화장실을 개선되기 전에는 한국 안내 책자 뭐 경복궁, 경주 뭐 저 이런 것들을 쫙 소개하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한국의 화장실은 더러우니 호텔에서 용변을 보고 나갈 것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되더라. 일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 한 후에 많이 다뤄져요. 이 정보공개조례 이것도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그런데 요새는 어디 가나 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다 정보를 주게 돼 있죠. 뭐 사생활이나 국가안전이나 뭐 이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정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죠. 과거에는 주머니 30돈이라고 하던 이른바 판공비, 업무 추진비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도 다 공개하고 있죠. 그게 지방자치가 되자마자 실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 하천 정비 이게 막 하천이 복개돼 가지고 막 냄새 나고 이러다가 지방자치가 되니까 이제 자연 하천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돌아왔죠. 이런 일들이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있다. 뭐 그래서 아마 노원구도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중량천이 지나가죠. 중량천 살리기. 그건 뭐 시민들이 나서서 김성환 구청장도 구청장 되기 전에 열심히 그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생활 주변이 또 산책로 정비. 그래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쾌적하게 되고 요즘은 주민들 만나면 어디 사는지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자랑, 마을 자체가 자랑거리가 돼요. 그만큼 우리 생활 환경이 삶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또 이 전자정부, 이 지난 정부의 전자정부 이걸 뭐 정부 3.0을 내세우길래 저한테 그 토론회를 하면서 사회를 봐달라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이건 지방정부에서 다 했는 건데 이제 뭐 중앙정부가 나서서 3.0이냐. 그래서 사실 강남구에서 이 중앙정부가 전자정부라는 개념을 모를 때 벌써 전자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에 팔아먹었어요. 일본 수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강남구청에 이렇게 가서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사람이 왔어요. 행자부에 전산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강남구에 물어보러 온 거예요. 지방이 앞서가는 분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되지. 이렇게 중앙정부가 나서기를, 대통령이 나서기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요구하면 안 된다. 이제 지방정부가 나서고 주민들이 나서면 된다 하는 성공체험을 한 거예요. 성공체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일을, 조그만 일을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일도 난 이거 자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집안에 애가 공부를 못하거나 좀 비탁한데 뭐 어쩌다가 뭐 한 가지 잘하면 그거 칭찬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네? 그러면 다른 일도 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서니까 뭐가 달라지네. 우리는 체험한 겁니다. 우리한테 이제 남은 과제는 뭐예요? 이런 성공 체험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여러 분야로 확대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지방 분권인가? 첫째, 국가가 아까 국가 부재 상태라 했잖아요. 국가 부재 상태. 국가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왜 기능이 할 수 없느냐? 동네 쓰레기 치우는 문제부터 외교 안보 문제까지 국가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통령이 다 하겠어요? 신도 아니고. 그런데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방은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손발이 묶여 있어요. 손발이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서울시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밤에 술을 마시고 술병을 깨놓고 가는데 이건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거기서 술 마시면 과태료라도 좀 부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뭘 하려면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그러면 지역 문제를, 그건 지역 문제잖아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 지역 문제인데 그 지역 문제를 국회가 그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국회가 그럼 법률을 만들어 줍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지방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해. 그러면 중앙정부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서 못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나라 전체가 기능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환 청장이 그 얘기를 했죠. 지방에서 돈을 쓰니까 지방에서 쓰는 돈은 아낀다. 효율적이다. 이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래로부터 혁신이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지방자치를 한다는 건 지방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주민들이 많이 와라.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또 기업들한테 우리 동네에 와서 장사하고 우리 동네에 와서 생산해라. 그래야 우리 동네에 일자리 많이 생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또 기업을 하기 좋게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다 뭡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지방도 똑같이 경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적게 들고 서비스는 좋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을 해야 돼요.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건 뭡니까? 잘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다른 지방보다 앞서가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행복연구가인 브루노 프라이 교수의 형을 만났습니다. 이 집안은 다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분의 형의 성함은 르네 프라이. 이분은 베른이 아니고 바젤 대학의 총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연세가 한 85세 정도 됐어요. 내가 이분을 만나서 첫 물음이 그거였습니다.
왜 스위스가 잘 삽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거리를 나가잖아요. 거리를 나가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주 뭐 원로답게 설명이 명쾌합니다. 스위스에 3,000개 가까운 이 지방정부들이 있는데 이 지방정부들끼리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한다. 그런데 스위스가 못 사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한다. 그건 다시 말해서 혁신이 아래로부터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각 지역이 잘 살면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지역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 질서를 생각할 때 이 통일의 질서는 지방분권 질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통일을 할 때는 연방제를 채택을 합니다. 미국에서 식민지 각각 떨어져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 발명한 제도가 연방제입니다. 고도의 지방분권적인 체제이죠. 독일이 통일할 때도 2차 대전 후에 통일할 때도 연방제를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다 이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동독은 망했고 동독에 있던 주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독에 있던 주들은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 문제는 그 지방에서 해결하고 그 지방의 리더십을 형성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만 지원해 줬던 거예요. 우리의 통일 질서도 역시 통일국가가 되면 고도의 분권 국가로서 연방 질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통일되고 난 뒤에 하면 늦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에 이미 고도의 분권적인 질서가 형성되어야 통일이 되었을 때 새로 우리한테 편입되는 지역의 정치적인 통합,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만들 때 이 보고서가 2015년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6년도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를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31.9%가 아주 신뢰한다. 아주 신뢰한다는 별로 없고 조금 약간 신뢰한다. 아주 신뢰한다. 합쳐가지고 31.9%. 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신뢰하냐 물었더니 41.9%가 약간 혹은 아주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상식에 허를 찌른 거죠. 또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논문으로 된 것도 넣어놨는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 표가 나오는데 어디가 청렴하냐, 깨끗하냐 이걸 물었더니 역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깨끗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우리가 특히 눈에 띄는 데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국회입니다. 국민의 15.3%만이 국회를 약간 믿는다 아니면 아주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국민들의 85% 이상이 국회 안 믿는다. 여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 거를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 행정연구원은 한국국책연구원입니다. 정부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앙정부를 신뢰한다 하는 게 24.6%로 떨어졌어요. 지방정부를 신뢰한다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41.6%. 그래서 2015년에는 지방정부를 신뢰한다 하는 비율이 10%가 높았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2016년도는 보니까 지방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들이 17%가 증가합니다. 중앙정부보다 17%가 높아요. 이것이 최순실 사건 이전에 조사한 겁니다. 자료는 그 이전에 2015년 자료를 가지고 2016년 말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럼 아마 올해는 중앙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더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회를 신뢰한다, 아주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는 어떻게 됐냐. 더 떨어져가지고 12.6%만이 신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국가기관이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까? 예, 이건 당연하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지방분권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지방 문제를 대부분 지방에서 해결하더라. 중앙정부가 지방 문제 해결하는 나라 대부분 못 사는 나라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 문제는 지방이 풀어야 된다. 지방이 해결해야 된다. 또 주민들이 해결해야 된다. 그거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약한 게 좋아요? 나라가 강한 게 좋아요? 우리는 강한 나라를 원합니다. 근데 아까 다시 스위스 얘기로 돌아갑시다. 스위스는 군대가 없습니다. 상비군이 없어요. 상비군이 있긴 있는데 한 3,000명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다 강대국이에요. 위로 프랑스, 독일, 밑으로는 이탈리아. 이게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떻게 이 작은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보다 작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1291년부터 지금까지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왜냐하면 이탈리아로 넘어가려면 고트하르트라는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걸 확보하려고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그래서 스위스는 장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느낀 스위스에서 장군을 임명합니다. 스위스는 장군을 임명하는 것은 위기 시에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군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군을 지휘하는 거죠.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스위스는 민병체제죠. 그러니까 무기도 다 주민들이 집에 보관하는 거예요. 48시간 만에 70만 대군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독일군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퍼스 산악지방에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너희들도 한 20만 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틀러 겁을 먹은 거예요. 이겨도 별로 얻는 건 없고 희생은 크고 이래서 스위스 침공을 포기합니다. 스위스는 중립국가죠. 그런데 그냥 중립국가가 아닙니다. 무장 중립국가입니다.
힘이 있어야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비로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을 형성할 수 있는 저력, 그 애국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국가의 중대사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1년에 10건 내지 30건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기서 나온다.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국가는 우리가 만든 국가다. 우리가 직접 결정해서 만든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를 누가 침입해서 해치려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국가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그 애국심의 바탕이 바로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좀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사진 찍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출마하기 전에 꼭 이분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우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도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바치는 보고서를 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고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껍지 않아요. 인터넷에 이걸 치면 됩니다.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 이걸 치면 이 보고서가 PDF 파일로 떠다녀요.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IMF를 당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그 시기에 나온 책입니다.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교육 시스템, 이 공장형 교육 이걸로 안 된다. 이제 21세기에 맞는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교육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방안, IT 산업, BT 산업 이런 걸 양성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정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정치 구조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은 한국의 경제 개발 시대에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 기반 경제 및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은 점점 더 퇴색해 가고 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의 종속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죠. 어느 나라도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원조 바탕 국가에서 원조 하는 국가로 된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또 어느 나라도 정치적으로 민주국가를 2차 대전 후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까지였다.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플러는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때가 16년 전입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바뀌었느냐?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정치 체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에서 절망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 이전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못 살고 후진국가였죠. 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리핀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후진국으로 유학 잘 안 가죠. 그때는 마닐라 대학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의 발전 전략은 이겁니다. 한국 경제개발 시대의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냐? 중앙정부 엘리트들이 잘 사는 나라 거를 본따 가지고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답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 하는 답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개발 경제 시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모범 정답을 전파하고 그걸 따라하도록 온 국민을 동원하는 시스템으로 갔죠.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정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르쳐달라면 안 가르쳐줍니다. 돈 내고 쓰라. 이런 겁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제일 앞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답이 없는 사회를 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발전해버려요. 선진국이라는 게 그런 사회입니다. 정답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그럼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를 넘지 못하는 그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계속 중앙정부가 어느 지방에도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고 이것대로만 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답이 이미 아닙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교육도 실패하고 일자리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지방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지방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지방에 성공하면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그거 괜찮네. 또 어느 지방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그 모델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시대가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중앙 집권적인, 중앙에서 지방의 문제까지 전부 다 결정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방 문제는 지방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안에 요즘은 전부 다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 대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뭐 부부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대체로 이런 가정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 요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집에 도배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잠자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누가 결정합니까? 식구들끼리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경주이시, 김해, 김씨, 종친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집안에 오면 막 깝깝하고 막 이건 막 맞지도 않고 이래 되는 거죠.
그 종친회가 국가로 치면 어딘가 중앙정부고, 이 가정은 뭡니까? 개별 가정은 그게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살려면 우리가 결정해서 결정해서 실현하는 거, 그게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다. 그거를 중앙정부가 우리 동네 문제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지방정부가 따라해야 된다면 그게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 지방에 오니까 안 맞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로 가야 이제 2만 불의 시대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쭉 설명했던 왜 지금은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중앙정부도 작동하지 않고 지방정부도 작동하지 않고,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작동하지 않고,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서 작동하지 않는 시대다. 그럼 국민들은 어떠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러면 국회가 잘못 결정하고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잘못됐어. 그거 폐지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국민이죠. 주권자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이, 좀 안 되겠다. 다음 선거에서 확 바꿔보자. 확 바꿨더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OECD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바뀌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 바꿔도 정치는 안 바뀌죠. 왜 그럴까요? 국민의 손발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잘못해. 그러면 잘못된 법을 만들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아니야. 그 법 폐지해. 국민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폐지시킬 수 있는 체제. 그래야 주권자라고 할 수 있죠.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 관계된 건 막 싸우다가도 그 자리에서 해결해 버리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 한 명 더 늘리자. 뭐 이런 건 그 자리에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선거구 바꿔라. 지금 우리나라 선거구가 지금 다수당에 절대로 유리하게 돼 있죠. 얻은 표보다 의석수가 많아요. 불공정하죠. 근데 이거 바꿔라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법 만들자. 국민 입법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작년에 쓸 때만 해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기상조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촛불 사태가 딱 오고 난 뒤에 기자들,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요.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인터뷰 한번 합시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손발이 묶여있고 지방의 손발이 묶여있고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해서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그겁니다. 지방 문제를 누가 처리하느냐,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냐 아니냐 하고 국민 소득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분권화되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이렇죠. 벨기에, 독일 다 잘 사는 나라죠. 이쪽이 분권의 정도고 이쪽이 국민 소득입니다.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잘 살죠. 분권이 적게 된 나라일수록 못 살죠.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 유럽 지방위원회, 유럽연합의 지방위원회에서 만든 표입니다. 자, 그래서 토플러는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부는 뭡니까? 뭐로 이루어집니까? 정부의 근본적인 활동 설계소, 이건 뭡니까? 그게 헌법입니다. 결국 헌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헌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따라가야 될 내비게이션이다.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필수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 안 하면 엉뚱데 내려놓고 계속 헤매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헌법이 1987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30년이나.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자주 바꾸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을 몇 번 바꿨죠? 예, 10번 바꾼 거죠. 9번. 9차에 걸쳐 변경한 것을 또 바꿨으니까 10번 바꿨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 많이 바꿨다, 자주 바꾼다, 이래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잘 사는 나라들 봅시다. 독일 1849년에 독립됐죠. 독일이 만들어졌죠. 그 후에 60번 헌법 개정을 합니다. 이 나라는 16개의 주가 다 헌법을 가지고 있죠. 그 주 헌법도 개정합니다. 그러면 1년에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848년 이후에 150차례 이상 헌법이 개정됩니다. 여기도 거의 매년 헌법이 개정됩니다. 여기는 26개의 칸톤이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년에 여러 번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매 19년마다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19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의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헌법 개정이 지금 또 헌법 개정이 여러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18년마다 한 번씩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주요한 사항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주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주 헌법까지 합치면 거의 매년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헌법 개정을 자주 하는 나라가 좋아요? 안 하는 나라가 좋아요? 예, 학습 효과가 확실합니다. 나 오늘 강의 끝내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나갑시다. 왜냐? 내비게이션은 자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현실하고 안 맞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세계적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뷰캐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정치의 실패, 경제의 실패, 근본 원인은 헌법의 실패이다.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헌법이 이 지방을 어떻게 하고 있나, 손발을 묶고 놓고 있다 이랬죠. 그래서 이거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라. 이건 다시 말해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해라. 그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라. 위임이 없으면 하지 마라. 아까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 이 소란 못 피우게 하는 그것도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해라. 자, 우리 자식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선은 편하죠. 그렇지만 장래를 생각하면 그래도 사고도 좀 큰 사고는 안 되지만 좀 나름대로 발버둥도 좀 쳐보고 이렇게 해야 좀 크게 될 텐데 부모가 한 말한 그대로 따라만 하고 안 시키면 그냥 하나도 안 하고 걱정되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지 않은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보내야 되겠다. 이제 주요한 결정권을 지방과 국민에게 내려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자율성과 다양성.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데, 뭐 제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 여기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번다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군데 올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어떻게? 잘 모르니까 분산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방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마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 위험을 분산하는 건 지방에서 결정해라. 그러면 잘못된 지방도 나오겠지만 잘한 지방도 나올 것이다. 근데 국가가 결정을 하면 잘못되면 국가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주식에 올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산시키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막 수집을 하죠. 여기는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또 지금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거는 전망이 어떻고 이런 것 우리가 감으로라도 살펴보잖아요. 그렇듯이로 이 지방도 이제는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을 지방이 스스로 내놔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입법권을, 법률의 제정권을 지방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곧 정책입니다. 정책을 지방 나름대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입법권을 지방에서 갖는 것. 그 중에서 핵심이 뭐겠어요? 돈 문제입니다. 과세권입니다. 과세권. 그런데 지금은 세금을, 지방세를 누가 정합니까? 국회가 정하죠. 재산세, 취득세, 세율 전부 다 국회가 정하죠. 아까 스위스가 왜 잘 사느냐 경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위스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지방이 어디냐? 이 축이라는 도시입니다. 축, ZUG. 그래서 가서 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지방이 왜 잘 살죠? 물었어요. 이게 삼선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났더니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지방엔 법인세가 쌉니다. 거의 안 걷습니다. 기업은 어디에 위치하겠어요?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세금이 싼 데 갑니다. 세금이 싸고 인프라가 좋은데 교통이 편하고 뭐 이런 데 입지 여건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여건을 장소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장소 경쟁력.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은 자기 지방의 장소를 마케팅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제 기업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그러냐? 다른 데 경쟁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루체른이라는 도시. 그 왜 사자의 비사상 있는 그 도시가 루체른이죠. 여기서도 세금을 낮춰서 기업을 막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무한정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을 무한정 낮추면 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거죠. 질을 안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서비스는 많게. 그 다음에 이제 축에 또 두 번째 신경 쓰는 게 뭐냐. 이 축에는 외국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회사입니다. 본사입니다. 그럼 여기에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죠. 이 고급 인력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안심하고 충분히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만들자. 이래서 외국인 학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하고는 입지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호수가 있고 산악지방입니다. 환경이 쾌적합니다.
공기가 좋고 그 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그래서 이제 이 혁신이 아래로부터 일어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살리기 역대 대통령이 다 주장했던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토플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분권화 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종속국가로 남지 않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권화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다가 이제 주민들의 권한도 보장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생활화할 수 있는 일상화할 수 있는 국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속한 단체가 그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이라는데 여기서 한 10개 단체하고 합쳐가지고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라는 연대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대선 때 5명의 1번부터 5번까지 5명의 후보자와 다 국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도 국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 어떤 구체적으로 헌법을 이렇게 개정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방분권 개헌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헌법에 명시한다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헌 작업을 2018년도 내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한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개헌의 이 에너지, 개헌 동력을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공할 때 그 개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권력자들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또 설명을 할게요. 우리 헌법에, 헌법 4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헌법학자들이 의문을 제기 안 합니다. 작년에 내가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이야말로 바꿔야 된다. 주권은 뭘로 표현됩니까? 법률로 표현됩니다. 1차적으로 법률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이라 할 때 행정과 사법은 법률 종속적입니다. 법률에 따라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국회에 속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국회의 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국회 헌법개정 특위에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민주주의, 국민 발안, 국민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뭐냐?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법률을 정한단 말인가? 붕괴를 합니다. 왜 내가 그래?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이 법률조차도 정하면 그게 주권자냐? 근데 놀랍게도 이 조항이 언제 바뀌었느냐? 5.16 때 바뀌었습니다. 5.16 이전에는 어떻게, 재헌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행사한다.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입법권은 누구한테 속합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속한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겁니다.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
지방의 입법권은 주민에게 속하고 국가 전체의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과 주권은 주민은 직접 법률을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그 대표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럼 국회나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건 뭡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틀리면 안 돼. No 할 수 있어요. 또 해라 해도 안 하면 그래 내가 할게. 국민이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헌법 1조 2항이 규정하는 주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에 주권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무장해제되어 있다. 무장해제. 수단을 다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아까 입법권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과세권이라고 그러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지금 우리가 누리사업, 지난 정부 때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죠. 그럼 이거는 뭐냐. 누리사업을 누가 하겠다 그랬어요? 대통령 후보가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돈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니까 국가가 돼야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넘기려 했습니까? 우리 국가에서는 50%만 낼게. 서울시에서 25% 내고 노원구에서 25% 내라.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딴 데 쓰던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여기 내야 되죠. 재정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재정 위기가.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많이 반발을 했죠. 그러면 누가 돈을 대야 되겠습니까? 중앙정부가 부담해야죠. 그래서 이걸 또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난 또 비유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택배, 우리 요즘 택배 이용 많이 하죠. 한국처럼 이 물건 배달을 잘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택배 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물건 배달해도. 근데 물건값 기사 당신이 50% 좀 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50%만 물건값 낼게. 나머지 50%는 네가 내. 이러면 택배기사가 배달해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망하게 생겼는데. 지방이 지금 복지 배달부 아닙니까? 복지는 국가 전체 업무니까 중앙정부가 쓴 배달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돈도 네가 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방정부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그 비용을 위임한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살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지방 살림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토플러가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새 책은 없어요. 헌책에 주문을 해보면 나도 요즘 헌책방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학생시대 때 70년대 내가 읽었던 책인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없어요. 난 또 심판이 좀 나왔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랄프 네이더의 전기. 소비자 운동의 뭐 영웅이죠. 그래서 헌책방을 쫙 서치했더니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소개하려는 책도 아마 헌책방에 있을 거예요. 이 토플러가 쓴 제3물결의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3물결.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인데 소형판으로 나와서 이 책에서 이 토플러의 정치 사상이 아주 쉬운 말로 압축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라. 권력을 국민에게 넘겨라. 그래서 반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 뭐냐? 스위스의 정치체제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스위스를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하는 걸 가만 모아서 종합해 보면 스위스 정치체제. 그 다음에 교육을 혁신해라. 꿀뚝형 공장형 학교에서 이제는 이 다양한 다양한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게 주된 요즘.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헌법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공정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우리 토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를 위에서만 해도 안 됩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몇 사람 나라를 인력바꾸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권력자의 유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갑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광범위한 공정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정치적 개편을 위한 가장 광범하고도 상상력이 풍부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분출하게 하는 회의, TV 프로그램, 콘테스트, 모의 연습, 모의 헌법 제정회의 등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상상력이 부족해요. 이 다양한 아이디어, 이건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아주 이 시대에 딱 어울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